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띄운 탄핵 부정,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게 어우러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국당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야 지지율 추이 정치연구소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형태 강제 노동 금지한다. 노조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가입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30년 만의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영계에서는 보완 입법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 무엇일까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일자리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연기자 최초로 아카데미를 거머쥘까요? 시상식은 우리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데요. 작년 기생충의 영광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봅니다.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 중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노매드랜드. 라이너의 시사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봄인데 꽃가루가 날리더라고요.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호흡기장에 있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지금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십시오. 봄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KBS 간판 탐사 기자 김효신 기자, 오늘도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신입니다. 알겠어요. 네, 잘 오셨어요. 코로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보다 더 늘었습니다. 네. 62명이 늘어나서 797명인데요. 예.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198명이나 됩니다. 와. 인천까지 합한 수도권 확진자가 국내 발생 확진자의 65%인데요. 수도권에서 5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왜 65%밖에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만큼 지역 감염도 많아졌습니다. 네. 경남이 63명, 부산, 울산이 각각 30명입니다. 해군 함정에서 집단 감염, 아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해군 함정함에서 탑승한 승조원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승조원 84명 전원을 검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군이 이제 그 비상이 걸렸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네. 그 뮤지컬 배우 손준호, 방송인 권혁수 씨 등도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다행히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확진세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지금 엄청납니다. 그렇죠, 엄청 걱정인데요. 그렇죠. 네. 코로나 백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6만 5천 명대고요. 영국은 2,700명대입니다. 일본 5천 명대여서 지금 긴급사태 발령했고요. 인도는 33만 명 나왔습니다. 하루에.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긴장의 끈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백신 빨리 맞아야 될 텐데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 잘 맞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이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20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치면 4%가량 맞은 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입니다. 이거 2번 맞아야 되죠? 그렇죠. 2번 맞아야 되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7만 9천 명으로 접종률이 0.2%입니다. 그 백신 접종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접종 초기에는 하루 5만 명 정도가 맞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13만 명 정도로 맞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급이 되고 그럼 하루에 100만 명씩 맞는다고 하니까 네. 좀 기다려 보시죠. 주미연 씨께서 문자 보내셨어요. 어제 백신 맞고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요.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잘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증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방역과 백신 수급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걱정이 좀 있어요. KBS가 그렇죠. 여론조사했다고요? 네, 이 거리두기 단계라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려면 국민들의 이제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KBS가 국민 1,101명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해야 되는지, 피해 계층 지원은 어떻게 할지, 백신 정책 적당한지 이렇게 세 덩어리 질문했는데요. 네. 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한다가 절반 정도 나왔고 예. 백신 맞을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도 뭐 절반 이상 나왔고요. 예. 그 정부의 이제 정책이 아쉬운 점은 해외 백신 도입을 좀 빠르게 결정해달라. 이제 이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그러면 KBS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이거 지금 절반 감사합니다. 정도 퍼센트를 안 불러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오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를 찾았다고요? 무슨 일이죠? 네, 멀리 있는데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를 찾았습니다. 네. 그 조수진 의원도 함께였는데요. 이 왜 찾았냐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혐의와 관련돼서 이 공수처에 이첩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결정 안 하냐? 빨리 결정해달라. 이런 취지로 왔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곽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를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 검사가 윤준청 씨 등과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걸 네. 이제 공수처에다가 수사해달라 이렇게 넘겼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달 17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달여 됐고요.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직접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냐 이를 고심해 왔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그 이규영 검사가 지난 2019년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했었고요. 예.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으로 이제 권고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된 곽상도 의원이 이 검사가 청와대와 관련돼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둘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런데요. 검찰에서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하기로 했고요. 공수처장도 직접 소환하겠다고 언론에 흘렸어요. 네네. 공수처는 지금 출범을 했지만 아직 검사를 제대로 꾸리지 못했고 수사관도 아직 지금 충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이 계속해서 공수처를 압박합니다. 국민의 검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저도 세월호 취재를 한 3, 4년 했었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7년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금 전인 3시에 임명장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현주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하고요. 민변 대전 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네. 그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지난 2016년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처음 제출을 했는데
19대, 20대 모두 국회의 임기가 종료돼서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9월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 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녹화 장치 검찰 제출 당시 바꿔치기한 의혹 등이 있다면서 다시 특검을 요청했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특별검사가 임명된 겁니다. 7년 만입니다. 매우 늦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세월호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검법에 따라서 오늘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에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30일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렸던 해군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바꿔치기가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구조는 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번에는 좀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불타는 코인판 걱정입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이 어제는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영끌하면서 투자한다는 가상화폐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시장이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코인이라고 그 강아지 모양의 코인 가격이 17%나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인 마켓캡이라고요. 전 세계 화폐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8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10월 이후로 5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 급락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인 버블이 꺼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에요. 저는 2030 세대가 비트코인에서 그리고 가상화폐에서 미래를 본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이용자들 보호제도는 지금 충분히 좀 갖춰져 있는지 그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그 세력이라는 말을 작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그 세력들을 고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큰 고래 많이 훅 먹으니까요. 그래서 암호화폐 대량 보유자들이 공공연하게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렸다 떨어졌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고래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장에 대한 별다른 규제도 없고요. 당분간 없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용자 보호제도까지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무리인데요. 이 라임 사태나 이런 피해자들의처럼 이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이제 예상이 나오는 이유예요. 네. 누구나 다 짐작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마련해야죠. 있습니다. 거품을 네.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금융 투자가 아니고요. 투기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되어서도 꿈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유튜버가 쏘아올린 인터넷 속도 논란 결국 사과했고요. 국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버 이섭이라는 분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내가 10기가 BPS 요금을 냈는데 재봤더니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더라라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제 불거전 논란인데요. 이 사실이었나 봐요. 이제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태로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분노에 가까운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LH 사태에 버금갑니다. 어느 정도 분노했는지 느낄 수 있고요. 명백한 사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다른 상품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그렇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T 조사하고 SK 브로드밴드 조사하고 LG U+플러스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 다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산되는 양상이고요.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는지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실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원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망 당시 CCTV가 공개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 전해드리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요. 네.
근데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숨졌나 그 CCTV가 공개돼서 저도 직전에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유모차를 바닥에 놓아야 되는데 아이를 몸을 유모차에 고정시킨 다음에 평행으로 뉘어놨어요. 그런데 아이고. 잠이 들지 않고 바둥바둥바둥 되니까 다시 그 끈을 풀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에 아마 숨을 쉬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불로 감싸고 원장이 몸을 올라타서 몸으로 누르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장면이 10분 넘게나 압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이 자리를 떠난 뒤 1시간 뒤에 돌아와서 이제 숨진 아이를 당황한 모습으로 안아드는 장면인데 제가 차마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시 봤더니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숨진 아이를 재우는 모습이 확인돼가지고 상습석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말로 이 전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어른이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죄로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서 이게 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신설됐죠? 그렇죠, 그렇죠. 정인이 사건 이후에 지난달 16일에서야 신설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사람한테는 치사죄보다 좀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서 7년 이상 징역에 처하자 이렇게 규정한 건데. 그동안 아동학대로 그렇죠. 아동학대를 했어요. 때렸어요. 뭐 폭행을 그렇죠. 했으나 일부러 죽이려고는 안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치사죄가 그렇죠. 계속 적용돼서 손방망이 처벌이었어요. 한마디로 실수였다. 이게 치사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법률 살해죄는 신설이 됐지만 네. 내가 일부러 죽였는지 입증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아이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어서요. 네. 유족들의 가슴이 좀 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 네.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네. 당신을 그렇게 발로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CCTV를 보니까 다른 아동들한테도 여러 명 그렇게 하는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근데 그게 상습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가 네, 있습니다. 직원들 뇌물수수 의혹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카더라가 아마 확인이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 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오늘이에요. 서울 강남구 SH 본사하고 지역센터 등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SH가 어디냐면 서울시 공공주택 아파트 공급하는 곳이죠. 네. 그런데 SH 현직 직원들이 돈을 받고 부동산 업자들한테 개발 정보를 미리 넘겼다. 이런 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예. 예, 경찰에 첩보가 들어간 겁니다.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 내부 정보를 넘긴 거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정보를 지금 투기꾼들한테 지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얼마에 넘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경찰 관계자는 SH 직원들이 넘긴 정보는 택지 개발 예정 장소 어디에 개발할지 그리고 토지의 규모 얼마나 개발할지인지로 파악됐는데 이거 다 돈이거든요. 그 예. 개발업자들한테는. 그래서 첩보를 받은 SH 직원은 3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3명이고요. 이 직원 3명이 어떤 일을 했냐 봤더니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었더라 이렇게 경력이 파악됐습니다. 전직자들이네요. 그러니까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관련된 자료 확보할 경우에 이 SH 직원들이 받은 금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향응을 받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따져볼 계획이고 이제 증거 확보 차원이고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그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도 이제 파악할 방침인데요. 네. 이 압수수색 자료가 이제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 이제 압수수색 자료 워낙 방대할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서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높은 사람인데요. 이분은
차관급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 받은 피의자가 하는데 가장 고위직입니다. 개발 구역을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투기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거 좀 엄밀하게 잘 파헤쳐서 잘 수사해야 됩니다. 경찰한테 엄청난 막중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하셨으면 합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 발본색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주스 KBS 김효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805님께서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병가 쓰고 오늘 집에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근육통, 두통 있어요 얘기합니다. 얼른 나으셔야 될 텐데. 3028님께서 회사원들 밥 주는 영양사입니다. 석식, 배식, 러시타임 끝나고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는 지하라서 잘 안 보이네. 햇빛이 그리워요. 네, 햇빛도 좀 쐬셔야 되는데.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확실히 금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일찍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도 났고요. 가양대교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거의 전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의 상황이 조금 낫긴 한데요.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와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고 더 가서도 잠실대교에서 암사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됩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양지 부근 지나기 어렵고요. 마성터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부곡 부근이나 월곶 부근 그리고 서창 부근의 어려움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정체도 오늘은 길게 이어집니다. 하남 쪽의 정체가 모두 앞에서 18km 구간입니다. 진천터널 부근에서 밀리다가 일죽에서 남이천까지는 10km 구간 정체고요. 그리고 곤지암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쪽으로도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부 1터널 부근 또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분기점 쪽으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번 한 주의 정치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설득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혀 드리블의 1인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엊그제 안 와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촉이 살아있죠. 감이 살아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345님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맞았는데요. 아팠다고 합니다. 따끔 아팠다고. 2초 아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자, 김병민 의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네, 언론 반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인데요.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만에. 네, 2주일 만에. 2주 만에. 승리한 지 2주 만에. 네, 2주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 뒤로 있게 되는 당권 경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대통령 선거까지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향해 달려가면서 잘못되는 일들이 또 한 번 정도는 노정이 돼야 이것들 다 수습하면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발끈 동여매고 잘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의 강 건너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도로 한국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직 사면론, 전직 대통령 사면론 거기에 탄핵 얘기까지 지금 네. 어우러져서 네. 국민의힘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저는 사면론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사면론은 민주당에서 연초에 먼저 나오기도 했죠. 신년 벽두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근데 그때는 내부 민주당 지지층의 역풍으로 이제 상당히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이제 재보선의 참패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권 후보로 본다면 지지율이 뭐
한때는 부동의 1위였었는데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하게 봅니다. 사면론은 직접적으로 큰 요인이 아니지만 탄핵 문제 말이에요. 저는 다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바른미래당 시절로 돌아가서 이 바른정당으로 박차고 나갔는데 그때 쪼개진 이유를 다시 보자고요. 뭐냐면은 찬탄이냐 반탄이냐,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할 때 그때 탄핵에 투표한 의원들이 꽤 있었죠. 많이 있었죠. 이들은 이제 어찌 보면 합리적 보수, 조금은 이제 중도 성향의 온건 보수로 분류되는 이제 정치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당을 쪼개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의 전신과 또 합당을 하는 형태가 돼서 바른미래당까지 갔다가 안철수 이 개파는 빠지고 다시 합당을 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면 합당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요. 1.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해체하고 우리는 재구성돼야 한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평했냐면 간판만 바꿔 달고 이 표면에 페인트 칠만 바꿨지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탄핵의 강 못 걷는 것 같다.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이렇게 그냥 합당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그때 제대로 기초공사를 다지지 못한 게 지금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 대선 약 11개월 남았는데 지금 야권 상황은 복잡해요. 유력 대권 주자는 전혀 당 밖에 있고 정치권과는 아직은 아무 연이 없고 조직의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 있고 또 그 중간에는 국민의당 등이 여러 가지로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게 11개월 내에 다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가? 복잡성이 너무 높은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네. 조금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정치 시기를 좀 돌려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얘기를 국민의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불과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당인 후보도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끌고 가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해서 당내에 있는 중진들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야 이래서 이거 선거라도 치르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바깥에는 안철수 대표가 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중진들 의원들 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아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선거 결과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피력했지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과연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이 탄핵 문제랑 사면 얘기하니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를 끄집어내더군요. 예. 근데 2017년도에 진짜 그 탄핵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 그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탄핵 당하도 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정치인의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저는 정치인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모습들이 일반 유권자나 당원들에게 고스란히 내비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이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속으로 가슴에 대목이 박혀있는 정치인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최서원? 아마도 누구요? 최서원? 정치인. 네.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지난날 김종인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했을 때 당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을 맹 비난했던 정치인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TK 지역의 곽상도 의원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죠. 어떤 방식으로 정당이 행동해야지 이 당이 살아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형량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방식을 당원들이 고민하게 된다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결정들이 나타날 거고 지금 다소 혼란스럽지만 아주 곧 잘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저기 홍준표로 난 불을 또 곽상도로 끄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 김병민 의원의 이 지금 해석은 매우 적확해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변수만 딱 보자고요. 예. 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승리했던 4월 7일 이전과 4월 8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게 김종인입니다. 그럼 누가 재보선을 이겼냐면 김종인의 지도력으로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략과 추진. 당 내부에서도 흔들었고요. 재보선 얼마 안 남았을 때. 끝까지 흔들렸죠. 네, 당 내외에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 나서서 사퇴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철수를 비토하느냐 하고 이제 비난도 하고. 근데 그때 자강론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김종인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 후보로 이길 수 있다. 이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와 비난이 있지만 히딩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혼자 그냥 리더십으로 밀어붙여서 오세훈 후보를 본선에 올려놨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킨 주역이에요. 근데 4월 8일 아침 티타임 얘기도 있지만 이제 호련히 떠나버리고 당 밖으로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니 먹던 우물에 이렇게 침을 뱉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서로 불편하게 주고받을 정도로 국민의힘 안 된다. 국민의힘 안 된다.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저는 김병민 위원의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도 믿습니다만 문제는 주문을 걸고 있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주문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당내에서 지도부를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서 모셔올까요? 내부에서 세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이건 지도부에 대해서. 비대위가 아니니까 내부에서 네. 전당대회로 세울 거 아니에요. 네. 당내에서 모셔오면 그건 비대위원장이 또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보던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뭐 초선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이제 새로 시작한 분이니까 신인이라고 치고. 근데 그분의 패기는 좋은데 그럼 이 어쨌든 102석의 정당 또 복당까지 받으면 103석이 될 텐데 이 정당을 이끄는 정당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이제 물음표를 달고. 네. 그럼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뀔까? 이 10개월 동안 약 10개월 동안 대선 드라이브를 걷는데 김종인 위원장처럼 계속 흔들어대고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비판하고 그래도 우리 자력 후보로 된다라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붙들어 오든지 당내로 아니면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 만한 파괴적인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 라고 혹시 김병민 위원은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에 관련된 건 정리를 좀 네. 하면 이제 완전히 손절하고 끝났다라고 아마 평가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 있으면서도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공항에 내려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정권 교체를 염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정말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고맙다.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역할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전언을 좀 듣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당대표가 모든 것들을 대선까지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 이상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게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폭넓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누가 만드느냐의 역할이고 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를 누가 진두지휘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 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쓴소리를 계속 아끼지 않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순간 다시 한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이 국민들께 그대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 최악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손을 합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저는 이제 평론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라는 수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이런 거예요. 윤 전 총장이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나. 진흙탕에서 구르면 똑같아지는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밖에 더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10개월 동안 이 말은 살아있잖아요. 이 국민의힘을 오리밭이다, 진흙탕이다,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한 2, 3개월 후에 재결합을 해. 그래서 아니다. 여기는 진주가 나오는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뭐가 돼요? 근데 그들은.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잘 안 속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오시면 또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언론은 야 그런 과거는 없었어. 이렇게 하고 그런 거가 지나가는 없었던 거 게 아닐까요? 아니라 다 수였어. 네. 자, 이렇게 이 조직을 그렇죠. 규합하기 위한 아주 고단수였어.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4585님께서 윤석열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조성빈님께서는 파격적인데? 파격적이네. 네,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 아이고 받으면 네. 당내 당원들 의원들 여러 명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들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전당대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 네. 왜냐하면 당권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당원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하면서 민심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과거 회기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 당대표 뽑아갖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대통령 후보 선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그 당대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모든 권한을 가져가니까. 다음 주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하니까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빨리 적정 수준 관리형으로 지도부 세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선출되게 뛰어놀게 만들자. 그럼 그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와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미래를 향해서 선거를 가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 시작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상의 영역들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합니다. 왜 황교안 전 대표는 얘기 안 하냐고요. 아하. 근데 왜 얘기 안 하세요? 여론조사 각종 지표에서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같이 하겠죠. 국민의힘은 그렇습니까? 네. 조성빈 님이 그동안 탄핵 부정하고 사면 요청 엄청 하고 싶었는데 보궐선거라 국 참은 거죠.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참은 거죠. 대단합니다. 그걸 참다니. 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참도록 한 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네. 뚝심이었는데 그 뚝심이 없어지니까 흔들던 이제 이 중심축이 기둥뿌리가 나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안팎에서 이게 참 이게 방송에선 부적절한 비속어인데 그분들이 쓰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 장제원 의원하고도 설전을 벌이면서 네. 아무개 꼬붕이냐 네가 아무개 꼬붕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언어가 좀 네. 네, 아니 그 뭐 과거의 언어고 이거 그러니까요. 잘못된 언어니까 이 저 표현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죠. 언어가 좀 너무 담고 있는 거칠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이 감정을 자꾸 서로 건드리면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나중에 봉합이 이제 쉽지 않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지금 생채기를 서로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상상의 플레이그라운드 정말 그런 걸 좀 우리 국민들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막 이제 페어플레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네, 안 민주당이 보이니까. 아쉬운 게 약간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507님이 역시 혀의 드리블 자, 마법사구나.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 계속하면 그렇지. 네. 그렇죠.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겠죠. 2507님께서 이번 기회에 교도소 한번 비웁시다. 사면론 계속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까지 덧붙이면서 이 네. 사면론에 대한 네.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2828님은 국민의힘은 잠수함 진수식을 성대하게 했어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서서히 출발했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네요. 안녕 얘기했고요. 8271님 아니 투머치 토커 두 분을 한 번에 모셨어요. 1시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데 두 분 다 젠틀한 토크 좋습니다. 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드리블을 가볼까요? 민주당 네네네. 어떤 얘기하고 화두를 싶으세요? 꺼내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4월 7일 이후에 누가 뭐래도 폭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좀 맞아요. 이상한 게 황교안 대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해 있었던 4월 15일 총선에서의 폭망, 참패 이후로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있게 되는 대권 주자를 비롯한 어떤 정치 현장에서도 그림자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완전한 황골 탈퇴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뼈조차 남지 않게 되는 정당이 소멸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면서 변하기 위한 노력과 발버둥을 쳤거든요. 저는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에서 25기 자치구 전패라는 성적표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혁신할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결국 후보를 냈던 장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오자 네. 김병민 비대위원 드리블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소동인데요.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이낙연 대표는 저는 온데간도 없이 대권주자 반열에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건 나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변화랑 혁신이랑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반성하는 둥 하더니 반성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당대회 당대표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 보시기에 아 민주당이 무엇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잘해줘야 잘하기 경쟁을 가는데 이 4월 7일 보궐선거 폭망 이후도 정말 점점점 침몰해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의 긴장도가 풀리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국민의힘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저는 김병민 의원과 예전에 네. 정계에 입문하시기, 투신하시기 전부터 토크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그래요? 너무 존경하는 파트너예요.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서로 안 듣고 계속 얘기만 아니요, 합니까? 아니요. 서로 듣고 네. 잘 서로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김 계속 합니까? 의원님하고 저의 공통점은 네. 뭐냐면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하향평준화예요. 정치는. 한쪽이 못하면요. 아무리 품격 있고 한쪽이 우아해도 그렇게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진흙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들어서 틀린 말 없어요. 저는 네. 다 동의를 합니다. 예. 훨씬 더 환골탈태하고 하는데 조금 우려했던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윤호중 후보와 이 박완주 후보가 우선 첫 번째로 그것도 일주일 벌써 됐습니다만 이 원내 대표, 원내 사령탑 선거를 위한 경선을 할 때 이게 이제 친문 비문으로 언론이 딱 잘라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들도 제가 다 물어보면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친문 비문 개파 구도가 아니라 지금은 여야다 그렇습니다만 초선 비중도 높고 이 의총에서 결의할 때는 친소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개파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표 계산이 안 된다. 근데 열어보니까 이제 윤호중 의원이 제법 이제 격차 있게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이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앞바퀴는 민생, 뒷바퀴는 개혁. 근데 언론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뀐 게 없다. 여전히 개혁이다. 근데 앞바퀴가 민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다만 연초에 이 청와대를 필두로 해서 완급 조절론, 검찰개혁 등 얘기가 나왔을 때 당은 당대로 가고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는 4년 임기 중에 1년이 흘러갔으니까 갈 길이 아직 많이 남고 다음 정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주도로 가겠다. 그럼 청와대는 임기 후반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정부인데. 그때 청심하고 당심하고 달랐어요. 네. 그때 지금도 다르고 있고 이 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그 결은 더 달라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당은 당의 노선대로 가고 이 사실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를 최대한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죠. 성과들을 이제 챙겨내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되는 게 당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차기 대선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역대 정권들을 쭉 비교해 봤을 때는 레임덕이 현재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레임덕이 상당히 늦게 안 오고 있거나 관리를 잘하면 안 올 수도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지금 대선 레이스잖아요. 대선 레이스. 거기서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역량, 다른 상상력, 다른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골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패자의 입장에서 너무 세게 얻어맞고 지다 보니까 이 판정패가 아니라 KO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치 드렁큰이라고 아직 좀 어지러운 거야. 그게 현충원에서 나타난 거군요. 이게 급하게 조급하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충원 문제도 전 왜 저래야 했을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바로 전날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걸 봤어요. 별도의 브리핑으로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편 정당 소속의 전임자가 벌였던 일을 자기가 사과하고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안전할 거라고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와 가족 측에서 전원된 얘기가 너무나 감사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뭐라 그랬냐면 피해자가 별도로 브리핑까지 만들어서 사과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는데 지금 보면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시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에 이 문장 논리로 봤을 때요. 선열들이시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들이시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시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걸리잖아요. 이 맥락이 맞냐고요. 그리고 지금 분향을 한 그 분향 이 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럼 피해자 부산 서울의 두 피해자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저 사과가 지금 나한테 무릎을 꿇은 거구나라고 감정이입이 되겠냐고요. 사과를 받을 사람들이. 네.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왜 분향소 앞에서 무릎을 갑자기 꿇어서 옆에 당직자들도 난감하게 하고 본인은 비장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효과가 없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저래야 했을까? 별도의 브리핑을 한번 열어서 정말 따로 사과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지든 아니든 그건 피해자의 마음이고 조급하다.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급하다. 부동산 정책을 급선회하려고 지금 당권 후보들이 나와서 던지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 좋다고 봐요. 저는 부동산 정책 기조 안 바뀐다고 보고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기조가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니까 그게 더 증폭돼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부도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지금 좀 다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5월 2일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으면 또 시간을 몇 달 까먹을 수 있다. 이거는 민주당을 위한 고언인데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김병민 의원이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시네. 민주당이 참패해가지고 어지러워서 아직 갈팡질팡 못하고 펀치 드렁큰 얘기가 그냥 딱 와닿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마 전당대회 이후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기대고 의자에게 이재명 지사 하나 남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언제 조금 더 조기 등판하면서 사실은 지금 정도가 되게 되면 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권력의 누군가가 의지를 잡고 가져가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견고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많은 표를 줬던 20대, 30대의 지지층이나 중도층들도 언제든지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스윙부터의 그런 유권자들의 포지션들이 딱 겹쳐 있는 것이죠. 이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2030 세대들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큽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상대 후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난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는데 피해자들에 대해서 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당원 당규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건너갔을 때 같은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으로 느꼈던 유권자들의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당은 어려움을 겪고 계속 혼선을 거듭하지만 대통령 선거로 가면 국면이 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 변수로 네. 백신 문제가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단계로 간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백신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고요. 예.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기약 없이 내년까지로 미뤄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최선을 다했고 나쁜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선에는 여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네. 11월 아니더라도 올해 말까지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겠네요. 저는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11월까지라고 했는데 한 네. 두 달은 늦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3월이 대선이에요. 네. 근데 2월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체감이 안 되면 이거 훅 지나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네. 백신 니네들 잘못하면 이거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 선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표심이 완전하게 움직였던 것, 그 반대되는 결과가 사실 백신을 통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백신 수급 문제, 공급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화이자 등 국제제약회사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히려 우리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아니 얘기한 거 있었죠. 11월까지는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11월까지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들이 반품 조치하겠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들여와서 맞게 되는 순간 과연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여전히 여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겁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는 건 이 백신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아니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다 네.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네.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신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모든 백신에 대한 부작용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 얘기를 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지 않고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대선도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키워드인데 부동산, 백신 이게 가장 강력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백신을 네.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다. 네. 네. 백신은 11월 아니라 1월 말까지만 연말 연초까지라도 해서 그 코로나를 누른다면 네. 민주당한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다면 네. 국민의힘으로 예. 그리고 문 대통령 5월에 이제 방미하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백신 외교도 분명히 펼치겠지만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이미 선포한 바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는 게 임기 마지막 과제다 했으니까 이것도 후반부에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정치연구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김병민, 최영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재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재영이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영이 생각만으로 벅찬 엄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요. 1살 터울의 재영이 동생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재영이 아빠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돼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재영이 가족에게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지면서 다시 기온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말 동안 오늘과 엇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 동안 따뜻할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1도, 대전 12도, 서울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세종이 23도,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으로 전국이 15도에서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는데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18도, 울진 16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거치고 차차 맑아질 전망이지만 내일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전남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지금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3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한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원성과 반발이 커지자 내년 대선 악재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화폐 시장 옹호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예 마포구의회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LH는 김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LH 기능 조정과 조직 쇄신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다음 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메이데이. 노동자는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이 있습니다. 노동권의 국제표준으로 통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핵심 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뵙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1년 어떠셨어요? 지난 1년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낮이 노력해온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도 한 4차례 편성했고요. 네. 고용유의지원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또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지원을 했고, 또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했고, 또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로드맵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 많이 하셨네요. 네.
휴일에는 쉬시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휴일에도 일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고생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건강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던가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뭔가요? 우선 ILO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ILO는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기구인데 네.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그래서 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ILO에서는 국제노동 기준으로 한 190개 협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1998년도에 근로자 기본권 선언이라는 것을 ILO에서 하게 됩니다. 예. 많은 협약 중에서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4개 분야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그리고 고용상 차별 금지. 이 4개 영역에서 아마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어떠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의미로 핵심 협약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ILO 회원국들이 이 8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핵심 협약이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노사관계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부분 기업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제노동기준은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산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우리 기업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 좀 정합성을 맞추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히 요 내용이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산업 현장에 영향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권의 특수성을 참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성이 네. 그러면 후진성 아닙니까? 이번에 비준한 핵심 협약 내용은 뭡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의 8개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동노동 금지하고 고용상 차별 금지 분야, 이 2개 분야의 4개 협약은 과거에 이미 비준을 했고요. 예. 요번에 비준한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2개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1개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됩니다. 예, 해야죠.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요 내용들은 예. 이제 결사의 자유 2개 협약의 경우에는 1개 협약은 노동자들과 ILO 협약에선 사용자들이 단결권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의 협약은 요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협약은 이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가입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발판을 놓은 것 같은데요. 예. 이번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성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선진화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 분야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에 OECD한테도 한 11년간 노동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노동권은 후진국이었잖아요. 그렇죠. EU에서는 지금 FTA에 대한 이제 분쟁 절차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인도가 제고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국제 통상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FTA와
관련해서 분쟁 절차가 제기된 것 같은 그런 통상 리스크를 감소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환영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에서는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노동계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것만큼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각자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재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계에서는 재계정 얘기하고 있던데요. 재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재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노동법을 개정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국제 기준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계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 대항권으로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대한 대항권으로서는 사용자 측의 직장 폐쇄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이 대체 근로라 하는 것은 ILO에서도 이거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규정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로 대체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ESG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5521님이 질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입니까? 사업자 편입니까? 왜 사업자를 또 사용자라고 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선 노동부는요, 노사관계 입장에서 보면 노동과 사용자,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사업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네. 우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노동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호소해야 됩니다. 일자리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2030 일자리 절벽 이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고용 노동 현장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한 후부터 벌써 한 1년 가까이 1년 넘었죠. 고용 상황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씩 상황이 좀 나아졌다가 사실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코로나 3차 확산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이 3달간의 고용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3월 고용 동향은 이제 가장 최근의 고용 동향인데요. 조금 과거보다 상황이 좀 많이 낮아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해서 취업자가 31만 4천 명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30만 명대 더 증가입니까? 예. 그래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인데 이게 이제 기저 효과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보는
방법이 이제 계절 조정치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절 조정치로 봤어도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용 상황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코로나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투자를 더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용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수출도 좀 호조고 투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도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소비 심리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소비 지출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경제가 그래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앞으로 이런 고용 개선세는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가 이게 변수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방역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고용 상황은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속 약속하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도 각별히 챙기고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자,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통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그 원칙을 삼았고요. 예. 그 원칙을 가지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부문에서는 그 사이에 19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 정책 효과하고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계속 느는 형태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현재 기간제법에 보면 이 기간 계약을 할 때 2년 이상은 기간 계약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이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면 이분들 고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걸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55세 이상 취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간제로 취업하시는 분 숫자가 늘어나게 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작년에 고용 상황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하면서 재정전 일자리를 대규모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이분들은 성격상 바로 기간제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 통계에서는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성과와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최근에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면서 고용 개선세는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그 고용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고용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회복과 일자리 회복이 전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이나 취약업종이 그대로 계속 남아 계시게 되는데 이 취약계층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이런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일자리도 확대하고 또 고용유지 지원이라든지 생계안정 지원 노력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46님께서 이재갑 장관 참 말 잘하십니다 얘기합니다. 예, 신뢰가 가네요. 자, 또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는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늘 정신없습니다. 네. 뭘로 정신없었어요? 기사 보느라 정신없죠. 네, 기사 보느라고 국민들이 더 정신없어요. 기사만 보면 너무 불안해요. 기사 보면 비트코인 안 하면은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대박 나는 것 같고 나만 불안해요. 네, 뭐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기사도 많습니다. 그 머니투데이 기사였는데 이 8kg 빠져 야유인 이재용 네. 재판장 부르자 힘없이 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참 많이 야유였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도 백신 많습니다. 특사가 되신. 백신 특사. 네, 갑자기 백신 특사가 됐어요. 네. 교도소에서 어떻게 백신 특사가 되셨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처럼 자장면 미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거 대신에 이제 백신으로 지금 언론이 미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계속 이재용 사면론을 띄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보여요. 우리나라가 참 이 돈 많은 범죄자에게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광고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너무 약한 것을 너무 보여요. 기자들이 너무 비굴하게 이렇게 광고주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분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왜 부자 세금 걱정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자님들은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죠. 이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1위네요. 네,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높은 나라인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실에 가면요. 파리에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큰 지도에 올해는 기자가 어디서 몇 명 죽고 어디서 몇 명 죽고 이렇게 어디서 몇 명 투옥돼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아시아에선 양호한데 그래도 또 웃을 수만 없네요. 네, 맞습니다. 더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해서 2019년 41위, 2020년 4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시아에서 1위라는 지표가 그렇게 마냥 기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하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도 낮아요. 네, 일본은 작년보다 하락한 67위 올해 기록했고요. 중국은 엄청 낮고요. 중국이 좀 문제가 많은데요. 177위입니다. 시진핑 주석 이후에 온라인 검열, 감시, 선전 굉장히 좀 강화됐다는 평가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감독하는 이 중국 사이버 스페이스 관리국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10억만 명의 정보 접근을 통제한다. 거의 다 지금 통제하고 지나가는 CCTV로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낮죠? 네, 북한은 179위였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가리켜서 이웃인 중국으로부터 검열 기법을 배울 필요조차 없는 곳이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언론사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79위요? 꼴찌인가요? 꼴찌는 180인데요. 이 아프리카의 왕정 국가 에리트레아. 알겠습니다. 그럼 179위고 180위가 꼴찌라고요?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는 몇 위였다고요? 70위. 네, 7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저한테 망명을 권유했었습니다.
10억 명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 중국은 진짜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2580님께서 정철훈 기자님, 주 기자님한테 기죽지 마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기죽지 않아요. 정철훈 기자한테 제가 무슨 제가 항상. 짱불리님께서 언론의 자유가 아시아 최고라고 하지만 언론 보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언론 보도의 질이 아시아 최고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전체 1위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1위는 올해도 노르웨이였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2위, 스웨덴 3위, 덴마크 4위. 주로 이제 북유럽 쪽이 네. 순위가 높았고요. 그리고 유럽 쪽이 높죠? 네, 독일이 13위, 영국 33위, 프랑스 34위, 이탈리아 41위, 미국은 44위로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네. 근데 국경 없는 기자에 따르면 이 전 세계 미디어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표는 작년보다 0.3% 하락했다고 하고요. 또 전 세계 국가 중 거짓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저널리즘이 일정 수준 이상 차단된 국가나 영토 조사 대상의 무려 73%였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네요. 예, 이란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취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가. 여긴 웬만하면 언론인들 막 감옥 가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직 그 정부가 제공한 것 외의 팬데믹 관련 숫자는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경 없는 기자에는 이 저널리즘이야말로 거짓 정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자유도에 비해 신뢰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렇죠. 네. 네,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언론을 보면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네. 20, 30대 뭐 청춘이 다 망한 것 같아요. 언론만 보면 너무 조금 과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걱정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네, 그 언론에 대한 불신, 뭐 법조기자단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데요. 네. 그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이 지금 이 서울 고등검찰청 상대로 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출입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네. 소송 관련해서 이 답변서를 보면 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기자실 운영은 법조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있다. 줄곧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언론사도 이 공보 담당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보 담당관에게 문의할 경우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실 사용 여부 및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취재 권한이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과 맞나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보 자료가 공개되긴 하지만 이것도 보도 자료를 받으려면 기자실에 문의하라고 기자들한테 물어봐라, 간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주장은 이 전국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 기자실 전부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검찰청사는 질서 및 보안 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이 법조기자단 간사가 지출하는 이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이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지금 기자단의 자율에 맡겨놨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서울 고등법원도 최근에 답변서를 줬는데 검찰과 유사한 답변서를 냈고요. 이제 변론이 시작될 텐데 소송 결과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81님께서 노르웨이 기자도 우리나라 오면 똑같아질 거리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네. 네, 그런가요? 1935님, 비트코인 안 한다고 걱정 마세요. 저는 1,000만 원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300만 원 됐어요. 유유했는데요. 네,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이 자꾸 대박을 부추깁니다. 부동산으로 누구 대박 났네. 조금 이따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주식으로 누가 대박 났네. 그러다가 조금 이따 비트코인 대박 났네. 대박 얘기만 하는데 대박은요, 그야말로 진짜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사례를 진짜 대박 났는지도
찾아봐야 되는데 검증해봐야 되는데 누가 대박났어 이 글만 갖다가 기사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걸 조장하는데 네, 사실 대박이 아니라 도박이죠. 네. 이러고 이 도박의 경고도 조금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이야기는요? 예, 지난달 19일이었는데요. 이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서 지금 방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예, 대단히 늦었군요. 네, 이 지난 20일이었죠. 중노위의 판정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아시겠지만 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중노위에서 이 MBC 보도국에서 일했던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이번 판정은 모든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통용돼 온 이 비정규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서 써라 얘기하는데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데가 방송사예요. 네, 맞습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보면요, 이 방송 작가들이 이 PD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고, 또 총괄 및 담당 PD, 영상 편집자, 스튜디오 담당자 등 이 스태프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했으며, 또 경위서 제출, 특정한 교육 이수, 업무 인수인계까지 하도록 한 점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중노위는 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작가 업무만 따로 떼내서 독립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뭐라고 했어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어제도 이 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대가 바뀌었다.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뭐 다수의 목소리는 아닌데요. 신인수 방문진 이사의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백화점이 딱 2곳 있다. 하나가 학교, 하나가 방송사다. 네. 가장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권을 존중해야 하는 학교와 방송사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기막힌 모순이다 이러면서 MBC가 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게 아니라 이 작가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인수 이사 이 부분은 노동법 관련된 전문 변호사인데요.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진 이사들 거의 대부분이 MBC와 관계 있는 분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MBC 경영진이었던 그 김도인 이사의 경우는 이 건으로 인해서 MBC가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했고 또 그 대전 MBC 사장 출신인 유기철 이사의 경우는 유기철 이사가 아직도 있습니까? 네, 아직도 계시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오래 계시네요. 그 MBC가 너무 친노동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해서 친노동적이라고요? 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친노동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철 이사님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네, 그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회의에서 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이 신문부수 조작 사태에 대한 이 각 정부 부처의 법적, 행정적 조치들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 ABC 협회의 관리감독 그 주무부처죠.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정하게 신문사가 받은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보조금 환수 시 시행령에 따라 반환하는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 부과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ABC협회 부수공사 조작을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비롯해 매출액 2%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방안이 또한 논의됐다고 합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앞서 지난 21일이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수공사 결과를 조작해 정부 광고를 유리하게 수주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정위가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예,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저는 이 사안이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단은 공정위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께서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정부 광고법 개정안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거론만 됩니다. 네. 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보광고법 개정안이 또 관심사인데요. 네. 정청래 의원은 이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 이로 인해 받은 정부 광고비에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 특별히 이 언론관계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보면 항상 신문사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법안들만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론개혁에 또 아주 가려운 데를 딱 이렇게 타격하시기도 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평소보다도 더 어려운데요. 양지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서창까지 전체 26km 구간 정체고요. 마성터널 부근에선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화성 휴게소 아닙니다. 승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지방 쪽의 교통량도 많은 편인데요. 장거리 운행 전에 차량 점검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을 보니까 서평택 분기점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화성 휴게소까지 14km 구간 정체고요. 다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25km 구간 답답하고요. 판교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도 막히는 구간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정체고요. 1시간 이상씩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떤 영화 보셨어요? 이번 주는 오늘 소개할 영화랑 비슷하게 아카데미 작품들을 좀 많이 챙겨봤습니다. 그런데요, 수작들이 많이 있던가요? 올해도 되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많이 못해서 대작들은 개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작품성이 좋은 영화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시즌이라서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5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오전부터 이제 방송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어떤 작품이 받을까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제92회 아카데미는 사실 우리 기대 이상으로 기생충의 축제였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상을 거의 막 쓸었어요. 네, 4관왕을 받았는데 중요한 상은 거의 다 받은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상, 작품상을 받았으니까 다 받았다고 해도 각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미나리라는 작품이 비록 우리나라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윤여정 배우가 출연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여우조연상으로 되게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작품상 후보에도 많은 작품이 올랐죠. 어떤 작품이 눈에 띕니까? 네, 작품상 후보는 이제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라는 작품이 아쉽게 못 올라갔고요. 못 올라갔어요? 네. 체드윅 보스만 못 올라갔습니까? 네, 체드윅 보스먼은 이제 나무 주연상 후보로는 올랐는데 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못 올랐습니다. 네. 좀 의외의 결과고요. 대신 이제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이라든지 더 파더 이런 작품들이 언급되고 있고, 그 중에서 그냥 받을 것 같은 작품이 노매드랜드입니다. 자, 지금 수상이 점쳐지는 작품이 노매드랜드라는 거죠. 네. 중국인 감독 영화라고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던데요.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이라고 이번엔 국적이 중국입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난 감독이고요. 아, 중국 국적이에요? 네, 중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여자 감독이고요. 노매드랜드로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감독상 다 받았고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왕가이 감독 작품을 많이 보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중국에서도 단연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을 뉴욕 대학교 TC 예술대학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영화학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클로이 자오 감독이 미국에서 지내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터뷰를 한 겁니다. 중국의 어떤 교육제도라든지 사회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중국 제도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노매드랜드 개봉 중단. 못하겠어요? 네. 아이고, 중국이. 상영 금지. 아이고, 중국이.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배출한 이런 세계적인 감독을 그냥 중국 본토에서는 사장한다고요? 네. 참. 그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매드랜드는 제시카 브루더라는 작가의 논픽션 노마드랜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제시카 브루더라는 작가가 실제로 3년 동안 이 요즘 시대 21세기의 새로운 이런 유목민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소설로 썼고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노마드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만들었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배경에 숨어 있는 게 이게 요즘 시대의 노마드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유목민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거나 혹은 뭐 상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있는 이 노마드 유목민들은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예.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영화 자체가 엠파이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네바다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게 그 기업 의존형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한 기업에 먹고 사는 그런 기업형 도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엠파이어 석고 공장이 이제 망한 겁니다. 문을 닫으면서 완벽하게 유령 도시가 돼요. 아, 예. 어떤 정도냐면 그 우편 번호가 사라질 정도로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그런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그 경제 공황인데 사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들은 많지만 그 이후를 그린 영화가 잘 없어요. 네. 이 영화는 그 이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공 펀은 이제 엠파이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실업자가 됐고요. 실업자가 되면서 슬픈 일도 같이 찾아와서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빚이 너무 많아진 거죠. 대출빚 같은 걸 다 갚아야 되니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남은 건 작은 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자리에서 이제 알려준 거죠. 당신처럼 밴을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그들의 생활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유목민들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강다솔님이 뿌리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을 노매드로 상징했나 보군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드들은 말 대신 차를 타고요. 그 차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들한테 걸리면은 이게 불법 차박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이걸 내버려 두지 않는 모양이에요. 차에서 자고 그냥 차에서 생활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걸 단속도 합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막에, 네바다니까 사막이 많잖아요. 네. 이 사막에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청취하고 그다음에 거기로 가서 이제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바자회처럼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도와주고 네.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대끼고 사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경제 위기 때문에 밀려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한시적인 일자리. 네. 그러니까 펀 같은 경우에 이 영화에서는 아마존 이제 9월, 10월, 11월이 되면 아마존이 굉장히 바빠져요. 예. 그래서 한시적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습니다. 네. 그럴 때 가서 한 2-3달 일하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차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밴을 타고 이동합니다. 다음에는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그 공원 관리인 같은 걸 해서 이제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이런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이 자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연.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 되게 슬픈 사연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겠죠. 네, 뭐 집안이 망한 사람들 뭐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할머니는 이제 시한부라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아들이 죽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근데 라이너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상상이 가요, 상상이. 네. 뭐 어떻게 이 줄거리가 펼쳐질지 상상이 가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나 또 재미가 있겠죠. 네. 일단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되게 슬퍼요. 예. 이 영화는 보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등바등 이렇게 정착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정착에서 벗어나서 유목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는 사람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돕고요. 근데 이 펀이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살았던 마을이나 이웃들에게 돌아올 때도 있는데요. 예.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펀을 긁는 것은, 펀을 화나게 만드는 건 유목민이 아니라 같은 동네 이웃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금융위기 때 우리가 돈이 많았어서 지금 부동산을 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유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슬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이 오르니까 호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펀이 처음으로 욕을 내뱉습니다. 네. 자, 중국 비판은 전혀 없는데, 중국을 상징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영화도 중국에서 못 봅니까? 네, 이 영화는 그 클로이 차오 감독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찬양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라이너가 특별히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아, 네. 이 영화는 사실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오는 대사가 나는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다. 네. 그러니까 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단순한 집 혹은 이런 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살고 있고 내 마음이 정착되는 곳이 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홈이라는 게 펀에게는 이제 그 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집이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예.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인간다움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 유목민이 된 사람들은 되게 성실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동 조건이나 환경에도 묵묵히 받아냅니다. 금방 잘리는 단순한 일자리도 그냥 가서 열심히 해요. 자기들을 아이젠하워 시대의 노동 환경에 익숙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무슨 일이든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목을
하게 된다는. 유재희님께서 한국과 현실이 너무 비슷해요. 가진 자들의 욕망.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의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영석님이 슬픈 영화 가슴이 답답해요 얘기합니다. 이 작곡가 김영석 형인가? 이 형은 저희 청취자가 맞습니다만 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슬픈 영화 가슴 답답하고 막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 숨기고 있죠? 네, 뭐 희망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이런 시대에서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돕고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지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늘 정착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운명이다. 결국 떠도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생은 떠도는 것이 결국 떠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지. 네, 참. 라이너. 네. 윤여정 배우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매우 높습니까? 네, 작품상은 노매드랜드가 받을 것 같고요. 예. 여우 조연상은 윤여정 배우가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노매드랜드였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일본 오늘 도쿄 등 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 선언 발령 결정. 뉴시스 기사인데요. 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수도 도쿄, 오사카 등에 대해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습니다.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80%가 넘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499명입니다. 4,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넘어갔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요, 음식점 영업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8시까지 하고요. 주류 노래방, 그런 이제 술집 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 휴업을 요청합니다. 다 문을 닫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휴업 요청합니다. 그냥 다 닫는 거예요. 이런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프랑스, 이태리, 유럽에서는 지금 다 닫고 있습니다. 봉쇄령 떨어졌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부터 바깥에도 못 가고, 그리고 모든 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철도 버스도 단축 운행하고요. 직장인 출근자 70% 축소 요청해서 출근하는 사람은 70%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정말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막아서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데요. 절대 긴급 사태로 봉쇄령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코인 압류한다 통보하자 고액 찬압자들 놀라서 초고속 납세. 세금을 내지 않고요. 나 돈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산을 가상화폐로 많이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상화폐 보유한 개인들 이렇게 1,566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면 바로 압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자 바로 118명이 즉시 자진 납부했다고 합니다. 양심에 좀 탈났다고 해야 되나요? 양심이 없는 분들인데 체납자들 계속해서 가상화폐 매각은 막아달라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세금은 안 내고 이렇게 가상화폐로 숨겨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추징해야 됩니다. 가상화폐로 범죄를 그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일은 꼭 막아야 됩니다. 한국이 진정한 친구, 미얀마 시민들 SNS에서 감사해요 캠페인.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 도움 잊지 않을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미얀마 시민들이 직접 찍어서 감사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영어로 오늘 미얀마 국민은 미얀마를 돕는데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인들의 호의에 호응해서 한국의 감사 인사 전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캠페인을 벌인답니다. 그 미얀마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응원했다고, 힘내라고 했다고, 한국한테 감사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뭉클하고요,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미얀마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빕니다.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들으면서 저는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소연님, 결국 인간은 인간에게 위로받음을, 그렇죠? 서로에게 위로받음을.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